청문회에서 김상병이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비리를 시인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근데 저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지휘관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폭탄 발언을 합니다. 주인공 강연희는 이미 준비한 간부들 간의 메신저 대화와 계좌 이체 내역을 공개하며 김상병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김상병과 주인공 강연희의 증거로 국방부 전체가 충격에 빠지는 사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강연희는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옷깃을 다듬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깨는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고 짙은 눈썹 아래 예리한 눈빛은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위엄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여군 최초 투스타 소장까지 오른 후 국방부 인사감찰관으로 퇴임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처음으로 아들 박도연 병장의 부대에 면회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연희는 평소 습관대로 각이 잡힌 정장을 입었습니다. 군복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고 절도 있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군에 바쳐 살아왔지만 정작 아들과는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도연이가 군에 입대한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마음과 군인으로서의 자세 사이에서 항상 고민이 많았던 연이었습니다. 부대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연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도연이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 도연이는 어머니의 군복 차림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는 장군님이야라고 말하며 뿌듯해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도연이는 어머니의 직업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사춘기 때였을까요? 아니면 자신도 군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였을까요?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연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평생을 군부대에서 보냈지만 이렇게 면회객으로 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도 새로웠습니다. 담당 병사가 예의 바르게 안내해 주었지만 연희는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면회실로 향하는 길목에서 한 명의 상병과 마주쳤습니다. 김상병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 병사는 연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민간인이면 복장 지적당해요. 군복 입고 오면 안 돼요. 김상병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반말과 무시하는 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입은 것은 군복이 아니라 평범한 정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상병의 눈에는 그저 아줌마로만 보였던 모양입니다. 수십 년간 부하들로부터 경례를 받아온 연희에게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상병은 자신의 말이 먹혔다고 생각했는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면회를 포기하고 부대를 나서는 연희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연희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군이라는 조직이 이런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급과 서열에 익숙한 조직이지만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병사를 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 병사가 보인 태도에서 뭔가 불순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랜 군 생활의 경험으로 직감적으로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연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혹시 자신처럼 무시당하며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김상병의 그 오만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부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평소 느긋하게 기상나팔 소리에 맞춰 일어나던 병사들이 갑작스러운 집합 명령에 당황했습니다. 김상병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날 면회실에서 만난 그 아줌마 생각은 까맣게 잊은 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서둘러 군복을 입었습니다. 병영비리 특별감찰이 내려왔다. 중대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부대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김상병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최근 몇 달간 PX 물품을 빼돌려 외부에 팔아왔던 일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임들로부터 받아온 상납금, 의도적으로 생략해온 훈련들, 그리고 말 안 듣는 병사들에게 가한 강압적 행위들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대장은 허둥지둥 사무실을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서류함 깊숙이 숨겨둔 각종 문서들을 급히 치우고 평소 묵인해왔던 일들의 증거를 없애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감찰단은 예고 없이 들이닥쳤고 부대 전체를 봉쇄한 상태였습니다. 오전 8시 감찰단이 정식으로 부대에 들어왔습니다. 김상병은 다른 병사들과 함께 운동장에 집합해 있었는데 멀리서 감찰단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오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김상병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봤지? 김상병이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이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다른 감찰관들과는 확연히 다른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부터 자세까지 모든 것이 군인다웠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니 책임자인 것 같았습니다. 감찰단장이 부대장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던 김상병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특히 그 여성이 자신들이 있는 운동장 쪽을 바라보는 순간 왠지 모를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전 병사 집합, 부대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일렬로 도열했고 감찰단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여성이 맨 앞에 서서 병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상병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여성이 김상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김상병을 몇 초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하군요. 어제 본 사람 같은데. 그 순간 김상병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어제 면회실에서 만난 그 아줌마였습니다. 군복 입고 오면 안 된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지만 군인 특유의 위엄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김상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시에 부대장이 다급하게 달려와 그 여성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강연희 투스타 장군님, 부대 시찰을 환영합니다. 부대장의 말을 들은 순간 김상병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투스타 장군, 여군 최초로 소장까지 오른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것도 최근까지 국방부 인사감찰관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아줌마라고 부르며
반말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김상병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변 병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투스타 장군이라는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평소 부정행위에 연루되어 있던 간부들과 병사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강연희는 김상병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제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김상병은 그 침묵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감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부대 곳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각종 서류와 장부들을 압수해 갔습니다. 김상병은 불안에 떨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제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감찰 둘째 날 아침 강연희는 부대 회의실에서 전체 브리핑을 주도했습니다. 부대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고 평소 당당하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강연희의 날카로운 시선이 회의실을 훑어보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감찰은 단순한 형식적 점검이 아닙니다. 강연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역 내 비리와 부조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입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부대장은 손수건으로 식은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위험 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강연희는 전체 병사들을 운동장에 집합시켰습니다. 300여 명의 병사들이 일렬로 도열한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강연희는 천천히 걸으며 병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오랜 군 생활의 경험과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김상병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불안에 떨고 있던 김상병은 강연희가 자신 앞에 섰을 때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강연희는 김상병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상병, 날 기억하나? 강연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압박감은 엄청났습니다. 김상병은 목이 메어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병사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실례를 몰라 배웠습니다. 김상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평소 후임들 앞에서 보이던 거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한없이 작아진 모습만 남았습니다. 강연희는 김상병을 몇 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묘한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것, 참 위험한 일이지. 강연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특히 이 조직에서는 더욱 그렇지. 김상병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어제의 그 순간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강연희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고 그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강연희는 김상병을 지나쳐 다른 병사들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조직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개인의 문제인가? 자신도 젊은 시절 비슷한 실수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감찰이 진행되면서 점점 더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PX 물품 유출은 생각보다 조직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김상병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납품업체와의 연결고리, 상급자들과의 공모관계, 그리고 이익분배 구조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훈련 생략 문제였습니다. 정해진 훈련 일정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시간에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강연희가 가장 분노한 것은 병사들 간의 위계질서 문제였습니다. 선임이 후임을 대하는 방식, 돈을 요구하는 상납 시스템,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병사들에게 가해지는 압박과 괴롭힘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신의 아들 박도연이 생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오후에 강연희는 개별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대의 핵심 간부들을 불러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모두들 발뺌만 했습니다. 몰랐다. 지시한 적 없다. 개인적으로 한 일이다 같은 변명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강연희의 오랜 경험으로 보면 이들이 모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김상병도 면담 대상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면담실에 들어선 김상병은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강연희는 차분하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PX 물품 유출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 김상병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자 결국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만 한 게 아닙니다. 다들 알고 있었어요. 김상병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품들부터 시작해서 점차 규모가 커졌다는 것, 상급자들도 묵인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일이 이미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강연희는 김상병의 말을 들으며 분노와 실망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군이라는 조직이 이런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문제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사명감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 강연희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단순히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찰 사흘째 강연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압수한 서류들을 분석하던 중 한 장의 문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내부 고발 신고서였는데 제출자 란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강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도연 병장 마이너스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신고서에는 부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비리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PX 물품 유출 과정, 상납금 요구 실태, 훈련 축소 및 생략 사례, 그리고 특정 병사들에 대한 괴롭힘까지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도 확인해 보니 2달 전에 제출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고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서류함 깊숙이 묻혀 있었습니다. 강연희는 즉시 담당 간부를 불러 추궁했습니다. 이 신고서는 왜 처리되지 않았나? 담당 간부는 횡설수설하며 변명했습니다. 그때 확인해 봤는데 근거가 부족해서. 하지만 강연희가 보기에는 명백한 묵살이었습니다. 아마도 연루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이후 박도연에게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신고서 제출 이후 도연이는 부대 내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같은 생활관 병사들조차 도연이를 멀리했고 심지어 식사 시간에도 혼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강연희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면담을 통해 알아낸 바에 따르면 김상병이 도연이에 대한 괴롭힘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고자질쟁이, 배신자 같은 말로 도연이를 따돌리게 만들었고 다른 병사들도
도연이와 어울리면 자신들도 같은 취급을 받을까봐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왕따였습니다. 강연희는 김상병을 다시 불러 추궁했습니다. 박도연 병장을 왜 괴롭혔나? 김상병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오자 결국 시인했습니다. 걔가 고발했잖아요. 부대 분위기를 망치고. 김상병의 말에 강연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부대 분위기를 망친 건 너희들의 비리행위야. 잘못을 고발한 병사를 괴롭히다니. 강연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 냉정함을 유지하던 강연희였지만 자신의 아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 앞에서는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더욱 체계적인 비리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PX 납품업체와 김상병을 포함한 일부 병사들, 그리고 묵인해온 간부들 사이에는 치밀한 이익 공유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이 각자에게 분배되었고,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병사들은 의도적으로 배제되거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선임들의 강압적 행위였습니다. 후임들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부하는 병사들에게는 각종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김상병이 주도한 이른바 입막음용 회식도 발견되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병사들을 미리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자리였습니다. 강연희는 이런 영상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경악했습니다. 회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인 압박과 협박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술을 강요하고 비리에 대해 입을 다물라고 압박하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이런 환경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하니 강연희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잘못된 것을 고발했지만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게 된 아들을 생각하니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로서도 군인으로서도 자신이 무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연희는 도연이와 직접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면회실에서 만난 아들의 모습은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위었고 눈빛도 생기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어머니 앞에서 애써 밝은 모습을 보이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별일 없어요. 도연이의 말에 강연희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기 때문입니다. 강연희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힘든 일은 없었니? 도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좀 힘들었어요. 하지만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정의롭게 살라고. 도연이의 말에 강연희는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지키려다 고생한 것에 대해 미안함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아. 엄마가 몰랐구나. 강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일은 옳았어. 용기 있는 일이었고 자랑스러워. 도연이는 어머니의 말에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강연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분노, 자신이 몰랐다는 것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감찰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연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조직 전체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도연이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찰 나흘째 오후 강연희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대 의무실에서였습니다. 박도연 병장이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응급실로 후송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 강연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감찰 업무를 중단하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도연이는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지만 상당히 허약해 보였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었습니다. 최근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의사의 말에 강연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연이의 병상 옆에 앉은 강연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괜찮니? 도연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하기조차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연희는 아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자신이 몰랐다는 사실에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머물면서 강연희는 도연이의 동료들로부터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도연이가 쓰러지기 전에 있었던 훈련이 갑작스럽게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된 훈련과는 완전히 다른 위험한 임무에 도연이가 투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일반적인 체력 훈련이었는데 갑자기 장애물 극복 훈련으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도연이 병장만 특별히 어려운 코스를 하게 했다고 들었어요. 같은 소대 병사의 증언이었습니다. 강연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즉시 훈련 계획서를 조사해 보니 명백한 조작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서는 사라지고 급하게 작성된 듯한 새로운 계획서만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안전장비 점검 기록도 조작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도연이가 사용한 장비들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강연희는 김상병을 다시 불러 추궁했습니다. 훈련 계획 변경에 내가 관여했나? 김상병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자 점차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장님이 박도연을 좀 더 힘들게 훈련시키라고 했어요. 왜 그런 지시가 내려졌는지 알고 있나? 강연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상병은 머뭇거리다가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고발 때문에, 다들 박도연 때문에 감찰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연희는 치를 떨었습니다. 정의로운 고발을 한 아들을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심지어 위험한 상황에 의도적으로 노출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였습니다. 조사를 계속하던 중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대장이 훈련 기록을 조작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도연이가 쓰러진 후 급하게 원래 계획서를 복원하려 했지만 이미 감찰단이 모든 서류를 압수한 후였습니다. 컴퓨터 파일까지 삭제하려 했지만 백업 시스템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부대장은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자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하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변명했지만 강연희가 보기에는 적어도 묵인했거나 방조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직의 윗선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대장, 당신은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강연희의 말에 부대장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중대장들이 독단적으로. 하지만 강연희는 이런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부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강연희가 병원에 있는 동안 부대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강연희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평생 군을 위해 살아왔는데 내 아이가 그 군에서 이렇게 되었구나.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이 이렇게까지
부패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도연이를 지켜보며 강연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군이라는 조직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자신이 지켜온 가치들이 정말 옳은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지키려다 이런 고생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강한 의지도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도연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이런 부조리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중대장도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기록 조작 시도와 고의적인 위험 상황 조성 등의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강연희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도연이가 조금 나아진 후 강연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미안해요. 도연이의 말에 강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용기를 내주어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 정말요? 도연이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내가 한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고 했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 강연희의 말에 도연이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의 상태가 안정되자 강연희는 다시 감찰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완벽한 증거 수집이 필요했습니다. 감찰 사무실에서 강연희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PX 물품 유출 관련 서류, 상납금 요구 증거, 훈련 기록 조작 문서, 그리고 조직적 괴롭힘에 대한 증언들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했습니다. 각각의 사건들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구조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주목한 것은 이런 비리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과거 기록들을 조사해 보니 최소 3년 전부터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신고와 제보가 있었지만 모두 묵살되거나 축소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강연희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도 비슷한 복종 문화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상급자의 지시는 무조건 따라야 하고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개인의 의견은 희생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과거가 지금의 이런 상황을 만드는데 일조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조직의 안정보다 정의가 우선이어야 하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도연이와 같은 젊은 병사들이 더 이상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찰 보고서 작성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했고 동시에 처벌 수위와 개선 방안까지 제시해야 했습니다. 강연희는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각각의 비리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이었습니다. 단순히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직 문화 자체를 바꾸어야 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외부 감시 체계 도입, 내부 신고 시스템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병사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한 후 강연희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군 내부의 처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알려져야 하고 그래야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론에 관련 내용을 공개 제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군에 바쳐 살아온 사람으로서 조직을 외부에 노출시킨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을 지키는 진정한 방법은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강연희는 신뢰할 만한 언론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군 출입 기자 중에서도 특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로 유명한 기자를 선택했습니다. 만남에서 강연희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며 정확한 보도를 당부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조직의 변화를 위한 것임을 강조해 주세요. 군 본부에도 긴급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감찰 보고서는 제출된 상태였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직접 설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군 본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편 도연이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며칠 더 치료를 받은 후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강연희는 아들의 안전을 위해 다른 부대로 전속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부대에서는 아직도 도연이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병실에서 도연이와 대화를 나누며 강연희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이번 일로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을까요? 도연이의 질문에 강연희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바뀔 거야. 내가 용기를 낸 것이 헛되지 않을 거야.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고발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도연이가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강연희는 아들의 말에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이 아들에게 제대로 전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런 가르침 때문에 아들이 고생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부끄럽지 않니?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군에 평생을 바쳤는데 이렇게 문제를 폭로하는 것이? 강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아. 오히려 자랑스러워. 진정으로 조직을 사랑한다면 잘못된 것을 고치려 노력해야 하니까. 군 본부 브리핑이 며칠 후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강연희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계획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조직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언론 보도도 곧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강연희는 이 모든 과정이 도연이와 같은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군 본부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간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강연희의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는 김상병이 수갑을 찬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그는 핵심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었습니다. 강연희는 차분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감찰을 통해 발견된 문제들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비리 구조가 존재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관계도가 나타났습니다. PX 납품업체와 부대 내 관련자들 사이의 연결고리, 상납금 흐름, 그리고 은밀한 소통 채널까지 모든 것이 도식화되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그 규모와 조직성에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치밀한 비리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강연인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변조된 훈련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조직적 보복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정당한 고발을 한 병사에 대한 보복입니다. 강연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도연 병장이 제출한 신고서는 2개월 동안 묵살되었고 오히려 그는 조직적인 괴롭힘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도연이가 작성한 원본 신고서와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상병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강연희가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상병, 이제 당신이 직접 말할 차례입니다. 강연희가 김상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세요. 김상병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김상병의 첫 마디였습니다. PX 물품을 빼돌린 것도, 후임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그리고 박도연 병장을 괴롭힌 것도 모두 제가 한 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시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상병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반전이었습니다. 지휘관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직접 지시하기도 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연희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김상병 같은 하급자가 혼자서 이런 조직적인 비리를 주도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말해보세요. 강연희가 차분하게 유도했습니다. 김상병은 잠시 주저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장님이 PX 물품 일부를 빼돌려서 간부들끼리 나눠 가지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상당수의 간부들이 이런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상급 부대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연대 차원에서도 묵인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간부는 다른 부대도 다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상병의 증언이 계속되면서 비리의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강연희는 미리 준비한 또 다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김상병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입니다. 화면에는 간부들 간의 메신저 대화,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은밀한 회합 장면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김상병의 증언과 일치했습니다. 박도연 병장에 대한 보복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연희가 가장 민감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훈련 계획 변경, 위험한 임무 배정, 그리고 안전 장비 점검 소홀까지 모든 것이 의도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김상병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왜 그런 일에 가담했나요? 한 참석자가 김상병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김상병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선임들이 다 하고 있었고 안 하면 저만 따돌림 당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나중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상병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박도연 병장이 고발했을 때도 배신자라고 생각했어요. 조직을 망치는 놈이라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강연희는 김상병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조직 문화에 물들어가는 과정은 점진적이고 은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강연희가 김상병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상병은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투명해져야 해요. 모든 것이 공개되고 감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아이러니하게도 가해자였던 김상병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강연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상병의 마지막 증언으로 인해 수많은 상급자들과 관련 부대들까지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국방부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부대의 문제로 시작된 일이 정군 차원의 구조적 문제로 확대된 것입니다. 강연희의 감찰 보고서는 단순한 비리 적발을 넘어서 군 조직 전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문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강연희는 감찰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조용히 군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40년간의 군 생활을 마감하는 순간이었지만 아쉬움보다는 뿌듯함이 더 컸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었고 무엇보다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연희가 떠난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기존 간부들은 대부분 교체되었고 외부 민간 감시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매월 외부 전문가들이 부대를 방문하여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특히 병사들의 처우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PX 운영은 완전히 투명화되었고 상납 문화는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내부 신고 시스템이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별도 기구도 만들어졌습니다. 박도형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김상병은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진심 어린 반성을 인정받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구치소에서 그는 진지하게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출소 후에는 군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연이는 다른 부대로 전속되어 남은 복무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새로운 부대에서는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이 오히려 존경받았습니다. 동료 병사들도 도연이를 신뢰했고 그는 모범적인 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앞둔 어느 날 도연이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도연이가 어릴 때 순직한 군인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선 도연이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정말 군을 바꿨어요.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강연희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자신의 선택을 지지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외로운 길이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아, 내가 있어서 엄마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강연희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먼저 용기를 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었어. 도연이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전역 후 도연이는 대학교에 복학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고 있던 그는 앞으로 군사법이나 인권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편 강연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교육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그는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는 정의와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련복을 입은 여학생들 앞에 선 강연희는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조직이란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은 개인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더 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강연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군이란 조직은 복종보다 정의가 먼저여야 합니다. 잘못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진정한 복종이 아니에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조직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연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처음에는 두렵겠지만 옳은 일을 하는 것은 결국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학생의 질문이었습니다. 강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서로 도와야 해요. 정의로운 사람들이 연대할 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학생의 눈에는 순수한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연희는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이 있어서 미래가 희망적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연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일으킨 변화는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런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만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단지 그 길을 열어준 것뿐이었습니다. 도연이도 대학교에서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 인권 동아리를 만들어 후배들과 함께 관련 연구를 하고 있었고, 때로는 어머니와 함께 강연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모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저녁 강연희와 도연이는 함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후회하지 않으세요?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40년 군 생활을 그렇게 마무리하게 된 것을. 강연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아. 오히려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 강연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조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조직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니까. 그날 밤 강연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보았다.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된다. 내가 한 일이 작은 씨앗이 되어 더 큰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강연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